네, 요즘 서울 한강공원에서 자전거 타는 분들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는 위험천만한 모습들도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1차 카메라 김도훈 기자입니다. 곧게 뻗은 자전거 도로를 따라 시민들이 강바람을 맞으며 자전거를 타고 달립니다. 선착장 앞에 펼쳐놓은 수십 개의 간이 테이블마다 친구나 가족, 연인과 함께 가을밤 정취를 즐기려는 시민들이 모여 있습니다. 강변을 따라 곳곳에 운치 있는 한강 야경을 즐길 수 있어서 요즘 같은 시원한 가을밤 자전거족들에게 인기가 많은 한강공원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공원 곳곳에 자리를 깔고 앉아 음주를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파 속으로 들어가서 살펴봤습니다. 자전거를 세우고 앉은 사람들 앞 테이블엔 맥주캔이 놓여 있고 인근 잔디밭에 자리를 펴고 맥주를 나눠 마시는 젊은이들도 나무에 자전거를 세워두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와 맞닿은 한강공원 편의점 인근 자전거 거치대에는 시민들이 타고 온 자전거들이 줄지어 세워져 있습니다. 편의점 안에선 자전거 헬멧을 쓴 남성이 막걸리를 계산대에 올려놓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비슷한 복장의 일행과 함께 막걸리를 나눠 마십니다. 간이 테이블 옆에 자전거를 세워둔 한 중년 남성도 테이블 위에 놓인 소주병을 입으로 가져갑니다. 푸드코트가 있는 한강 시설물 앞에도 자전거를 타고 온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제 뒤로 10여 개의 간이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는 시민들이 눈에 띄는데요. 자전거 거치대 주변에도 10여 대의 자전거가 세워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난간에 놓인 여러 대의 자전거들 중에는 서울시 공공자전거도 세워져 있습니다. 자전거 복장을 하고 헬멧을 쓴 채 일행과 맥주를 마시는 장면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신 뒤 자전거 타기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면 집에 가야 가볍게 맥주 정도 마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술 많이 마시는 아니. 만취 상태에서 자전거를 몰고 돌아가는 사람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시속 20km 돼 있지만 사실 자전거 타다 보면 20km 이상 가요. 빅트에서 맞추는 거죠. 앞에서 듣지 못할 텐데요. 2010년 2,600여 건이던 자전거 사고는 5년 만에 2배 이상 늘었고 최근 5년간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도 1,3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한 조사에서 19세 이상 성인 12%는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몰아봤다고 답변해 8명 중 1명꼴로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전거 운전을 금지하고 있지만 권고일 뿐 처벌 규정이 없어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전거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매년 만여 명에 달합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규정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김도훈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끊임없이 모든 음악을 즐기세요. 유튜브 레드. 네, 한때 드라마가 인기를 끄면 드라마를 찍었던 세트장도 덩달아 관광 명소가 되곤 했지요. 거액의 세금을 들여서 세트장을 끌어왔던 곳들, 지금 모습은 어떨까요? 밀착 카메라 손광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에서 배로 10분 정도 떨어진 무의도입니다. 해변 한쪽에는 노란색과 흰색으로 칠한 집이 눈에 띄지만 실제 사람이 사는 곳은 아닙니다. 이 섬의 해수욕장에는 드라마 촬영을 위해 지어진 세트장이 몇 채 있는데요. 그중에 이 앞에 있는 2층짜리 건물은 지난 2007년 방송된 한 드라마를 위해 만들어진 세트장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면서 위쪽의 페인트는 벗겨지기 시작했고 아래쪽은 안을 들여다볼 수 없게 막아놨습니다. 입구 앞에는요, 출입을 금지한다는 띠가 둘러져 있고요. 문 앞에는 안전진단 결과 불량 판정을 받았다는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인천 중구청이 드라마 제작사와 손을 잡고 이 세트장을 만든 건 2007년 9월입니다. 관광객들의 방문을 유도해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로 예산 9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1년도 채 안 돼 관람객이 뚝 끊기면서 무료 입장으로 전환했고 결국 2011년 전격 폐쇄됐습니다. 지난 6월 정밀안전진단에서는 긴급 보강이나 철거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내년 상반기쯤 허물 예정입니다. 초기에는 이제 이목이 끄니까 많이 오시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래도 좀 매방이 줄어들겠죠.
지자체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걸 다 부셔버리면은 홍보 여기 오신 손님들이 구경할 거리도 지금 없는데 가뜩 부적그래. 그거만 또 부셔버리면은 와갖고 뭔 저기를 하겠어요. 보람을 느끼겠어. 아무것도 없는데. 드라마 세트장들은 제작 여건상 빠르게 짓고 허물 수 있는 임시 건물이 대부분인데 오랜 기간 관리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손상이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떨어지고 갈라진 발판을 딛고 올라서면 철거를 앞둔 세트장 옆에 있는 또 다른 세트가 나오는데요. 목재 바닥은 곳곳에 구멍이 뚫려서 다칠 수도 있고요. 대부분의 세트장들이 가건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창틀이 흔들리는 것처럼 훼손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눈앞에 효과만 보고 만들었다가 관광객이 줄면서 자취를 감춘 곳도 많습니다. 지난주부터 철거가 시작된 이 세트장은 군청이 총 25억 원을 들여 만들었지만 10년 넘게 흉물로 방치되다 최근 가까스로 새 주인을 찾았습니다. 모양새만 내기 때문에 저 세트장이다 보니까 겉모양새만 멋있는데 안에는 전부 다 그냥 얇은 것 같다 그냥. 2000년대 초 인기를 끈 드라마 촬영지는 안내판 하나만 남긴 채 주차장과 탈의실로 변했습니다. 그 관광에 대한 어떤 그 이슈도 있고 해서 효과를 많이 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나면서 이제는 많이 이제 그 잊혀지고 그러니까. 오래전 끝난 드라마 세트장만 버려지는 건 아닙니다. 지난해 초까지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의 필수 방문 코스였던 송도 석산은 안전검사에서 D등급을 받으면서 사실상 폐쇄된 상태입니다. 관리를 맡은 인천관광공사 측은 주변에 설치된 조형물들을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도저히 이제 운영하기가 힘들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고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관광객들에 대한 출입은 통제하는 쪽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 2015년 전국의 주요 촬영장 27곳을 조사한 결과 매년 1억 원 이상의 흑자를 내는 건 5곳에 불과했습니다. 촬영장 27곳 건립에 모두 950억 원의 세금이 투입됐지만 인천 무의도를 포함한 5개 촬영소는 연간 관람객이 10,000명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당장의 관광 수입과 홍보 효과만 노린 세트장들은 애물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혈세 낭비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장기적인 계획과 철저한 관리가 시급합니다. 밀착 카메라 손광균입니다. 네, 전북 군산에는 신선이 논일 정도로 아름답다 하여 이름 붙여진 선유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섬에 육지까지 이어지는 다리가 생기고 불법 셔틀버스가 운행하면서 관광객들 불만이 많습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 기자입니다. 에메랄드빛 바다 위에 수십 개의 초록섬이 무리지어 떠 있습니다. 그중에도 아름다운 백사장과 바위가 있는 선유도는 으뜸으로 꼽힙니다. 군산의 선유도라는 섬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망주봉을 비롯해 이 바다와 섬이 어우러진 상당히 유명한 관광지인데요. 근데 이곳으로 들어오는 일이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취재진이 내리자마자 호객꾼이 몰려듭니다. 선유도 다시 보세요. 지난 5월 문여도에서 선유도까지 이어지는 다리가 임시 개통했는데 걸어서 1시간, 차로는 10분이 걸립니다. 지역 주민들 차량을 제외하고는 차량 출입이 금지되는데 이를 이용한 호객 행위가 극심해졌습니다. 무료 셔틀버스라는 입간판 앞에서 기다리자 봉고차 한 대가 옵니다. 식당 이용을 강제하는 셔틀버스에 대한 관광객들의 불만을 하는 듯 강매를 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마을 사람들한테 추천을 받으지 않고 맛있는 데 찾아주세요. 아무 관계 없는데 우리가 뭐 운전하면서 이리까라 저리까라 하면 기분 나쁘잖아. 하지만 내려준 곳은 식당은 아니지만 전기 스쿠터 대여업체입니다. 첫 번째 저희 가격이 세발 달리고요. 두 번째 전기 오토바이.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토바이는 시간당, 여기는 모든 게 시간당이에요. 시간당 2만 원인데 2시간이면 3만 원이에요. 돌아가는 차를 타려면 가게에서 발급하는 표가 있어야 합니다. 선도 여행이 너무 어렵네. 어려워져 버려. 또 다른 무료 셔틀버스는 선유도에 도착한 후에도 한참을 깊숙이 들어갑니다. 식당 앞에 내립니다. 자, 식사를 맛있게 하시고요. 주차장 입구에는요, 이 무료 셔틀버스는 불법이니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현수막이 버젓이 붙어 있는데요. 하지만 바로 이곳 주차장을 보면요, 매표소까지 마련을 해두고 불법 봉고차 영업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식당과 자전거 대여업체 등의 셔틀버스 영업으로 민원이 많아지자 군산시는 7월에 일제히 단속을 벌였습니다. 강매는 줄었지만 도리어 버젓이 1인당 10,000원씩을 받고 버스에 태우는 업체가 생겼습니다. 돈을 받고 하는 운송행위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셔틀버스 수십 대에 섬 내부길은 마비가 됐습니다. 과속은 물론이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는 셔틀버스가 외길에 마주치기라도 하면 혼란은 가중됩니다. 사람들이 살살도 한 거지. 아니면 돈 벌 욕심에 여기 길이 작게 옛날 길이라. 근데 그냥 싱싱 달려가서 여기도 애들 키고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도 있고. 군산시는 위장하지 않으면 단속이 어렵다며 현재 인력으로는 쉽지가 않다고 설명합니다. 이곳은 선유도와 장자도를 잇는 다리입니다. 사람만 자독하고 있지만 전기 오토바이와 스쿠터가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건너지 말라는 안내판에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다리 위에서 서로 엉켜 위험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선유도 다리 개통은 이곳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리 개통 이후 온갖 불법 행위들이 난무하면서 이 신선이 논이는 곳이라는 이름의 선유도라는 이름이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입니다. 네, 서울시가 4년 전부터 사라져가는 근현대 문화유산 수백 개를 자랑스러운 미래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보존되기에 어려움이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밀착 카메라 김도훈 기자입니다. 오가는 행인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서울 창천동 대학가 인근 대로변입니다. 유리창까지 책이 빼곡히 들어찬 헌책방으로 손님이 들어섭니다. 책장 사이사이로 손때묻는 책들이 가득 꽂혀 있고요. 요즘에는 찾아보기 힘든 종이 사전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수학 정석책이 놓여 있는데요. 초판 연도를 한번 찾아봤더니 1969년부터 발행된 책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로 개업 45년째를 맞는 이 헌책방은 여러 저명 인사들이 과거 젊은 시절부터 즐겨 찾던 곳으로 알려지면서 1세대 헌책방으로 불립니다. 80년대 운동권 학생들에게 당시 금서로 분류됐던 책을 구해주던 기억은 이제 아련한 추억이 됐습니다. 그전에 이제 학생들은 대부분이 좀 운동을 하거나 뭐 좀 고민을 많이 하는 학생들은 진보적인 책들을 많이 읽었죠. 그리고 그때는 그런 책들을 접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갖고 있기만 해도 잡아가는 시대였으니까 그걸 몰래 감춰뒀다가 그 학생한테 주고 그랬죠. 인터넷 서점과 대형 서점 등으로 손님이 몰리면서 헌책방이 설 자리가 갈수록 좁아지지만 수십 년째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이 버티는 힘이 됐습니다. 책 수명이 또 너무 짧으니까 예전에 나왔던 좋은 책들을 구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추억은 굉장히 많이 남아있죠. 책 옮기게 되면 사실 그런 좀 정서적인 어떤 아픔은 또 한 번 겪게 될 것 같아요. 옛 맞춤법이 적힌 사전부터 50년 전 출시된 음반까지 그 가치를 인정받아 3년 전엔 서울 미래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건물 임대인 측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아 수십 년간 자리 잡았던 이곳을 떠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래유산으로 지정된 서울시 측에 도움을 요청해봤지만 개인 간 재산권 분쟁이라는 이유로 별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는 실정입니다. 낡고 오래된 2층짜리 목조주택 지붕은 전체가 방수포로 뒤덮여 있고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라고 적힌 출입문 안쪽은 이제 배달기사들의 자재 창고로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곳 역시 수년 전 서울 미래유산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일제 강점기 때 지어져 희소성이 높다는 게 선정 이유인데요. 하지만 이 건물 곳곳이 깨지고 갈라지면서 당장 개보수가 시급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원단 배달한 사무실이 사람은 안 살아요. 저는 제대로 돌아가셨습니다. 한때 100여 곳도 넘던 헌책방이 즐비했던 동대문 헌책방 거리는 이제 20개 정도만 남아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년 전 미래유산으로 지정됐지만 점포마다 드문드문 간격이 떨어져 있어 미래유산 동판은 붙이지도 못했고 지정된 사실을 아는 상인조차 없습니다. 첨단님이 그때는 가게가 뭐 100몇십 개 정도 여기서부터 저 청계천 7가까지 8가까지도 책방들이 있었잖아요. 서울시 측은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거쳐 내년부터는 보존이 필요한 미래유산에 대한 기준을 정해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정에 좀 집중을 했다면 그 예산도 좀 편성을 하고 자문을 받아서 내년부터는 그 보존에 좀 중점을 둬서 정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서울시가 미래유산으로 지정한 곳은 420곳이 넘습니다. 후대에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남겨지기 위해선 지정과 함께 온전히 보존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김도훈입니다. 나 닮았다. 나와 닮은 마이 카페라떼 포스터를 찾아 우리 닮았다. 인증샷을 찍으면 부드 밤마다 주택가 도로변에 대형 화물차들이 불법으로 주차된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죠. 등록한 차고지가 따로 있지만 거주지 근처에 그냥 주차한 겁니다. 등록할 만한 차고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브로커들도 활개치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 기자입니다. 어두운 도로 양옆으로 대형 화물차들이 한 차선씩 점령했습니다. 주정차 상시 단속구역이란 현수막이 무색합니다. 마을버스 정류장 앞에도 크레인 차량이 버티고 있어 버스는 2차로에 잠시 멈췄다 떠납니다. 다른 지역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수원의 한 도로입니다. 일방통행도로를 따라 이 영업용 화물 차량이 줄줄이 서 있는데요. 이 아래를 보면 이 화물차 바퀴가 도로까지 완전히 튀어나와 있어 이를 지나는 차량은 천천히 이를 피해가야 합니다. 차를 타고 한 바퀴 돌아보니 어림잡아 2km 가까운 도로에 수십 대의 화물차가 갓길을 점령했습니다. 갓길을 넘어 도로 일부를 차지한 차량은 쉽게 눈에 띄고 사이를 지나는 행인들은 어두워 잘 보이지 않습니다. 위험하죠. 사람도 지나 우범적이고 사람 좀 어둡고요. 단속을 피해 외진 곳에 주차하다 보니 어두운 곳에 세워져 있는 경우가 많고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부산에서 불법 주차한 화물차를 들이받은 일가족 4명이 사망하는 등 한 해 불법 주차 차량에 연관된 교통사고 사망자가 200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화물차 운전자들은 항변합니다.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전부 다 길을 다 된단 말이에요. 실제 주차장이 없다고 화물차들이 없는 걸 갖다가 꼭 우리한테 구청에서 도리어 불법 주차할 곳을 추천해줬다고도 합니다. 구청에 전화했더니 이쪽으로 대라고 했대요. 구청에서. 경기도의 경우 등록된 대형 차량은 4만 대가 넘지만 화물 전용 주차장은 43곳, 8,400여 대만 이용 가능합니다. 수원에 있는 유일한 화물차 공영 주차장입니다. 총 230대를 댈 수 있지만 밤이 되면 이렇게 완전히 만차 바로 앞에 불법 주차를 한 차량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달 주차비가 10만 원이 넘지만 주차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2016년에 몇 9월달에 들어가요. 정기권 회비가 들어오질 않아요. 다른데 일을 1년치를 가도 돈을 다 내고 그리고 다시 왔을 때 주차장이 없어요. 영업용 대형 화물차는 차고지 증명제에 따라 1년마다 주차 공간을 확보해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거지 근처에서는 찾기 어렵다 보니 외딴 곳에 위치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중교통이라고 해봐야 뭐 버스는 거의 없고요. 왔다 갔다 택시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차라리
범칙금을 내는 게 낫지. 이러다 보니 차고지 증명제는 브로커들만 이득을 보는 구조가 됐습니다. 수수료를 받고 주소만 빌려주는 겁니다. 차고지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도 몰라. 끊어주니까. 차고지 있는지 끊어줘라. 하나 끊어주고. 1년에 4, 5만 원 줘야 돼, 차고지. 화물차 차고지로 등록된 곳 중 한 곳을 와봤습니다. 이렇게 넓은 땅에 화물차는 한 대도 찾아볼 수가 없고요. 화물차가 지나다니는 적도 없습니다. 2014년에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을 했다는 편말이 있지만 차량 진입은 막혀 있고 입구는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습니다. 올해 부산에선 축사와 임야 등의 차고지 등록을 해주고 기사들로부터 돈을 챙긴 브로커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대형 화물차들의 등록된 차고지 따로, 실제 주차하는 공간이 따로인 현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도로 위 또 다른 운전자들과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브이진입니다. 삶의 중요한 가치는 많지만 언제나 마지막은 당신입니다. 네, 가을 낚시철입니다. 수도권 해안가마다 낚시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낚시객들의 불법 주정차 또 금지된 구역에서의 취사와 음주 행위 때문에 해안가 일대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밀착카메라 김도훈 기자입니다. 도로 갓길을 따라 차량 수십 대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바로 옆 방파제 난간에는 낚시객들이 낚싯대를 들이운 채 입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낚시가 한창인 인천 통도 신도시 인근 해안도로입니다. 철제 펜스 안쪽으로는요, 군사지역으로 통행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고요. 조금 뒤쪽으로 와보시면 낚시 행위와 취사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는 팻말도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철제 펜스 안쪽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면요, 곳곳에서 시민들이 자리를 편 채 취사 행위를 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통행금지 팻말 뒤로는 낚시용품 등을 파는 화물차도 세워져 있습니다. 인근 공원 앞 방파제는 이미 수십 명의 낚시객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성인 남성 키보다 높은 방파제 위로 엉금엉금 오르는 모습은 위태로워 보입니다. 방파제 아래 내려간 남성은 구명조끼도 걸치지 않았습니다. 인천 신안교 다리 양쪽 도로는 불법 주정차 행렬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갓길은 물론이고 중앙분리대 바로 앞까지 100여 대가 넘는 차량들이 빼곡하게 주차되어 있는 이곳은 인천 신안교 앞입니다. 이렇게 대형 화물차들이 속도를 내면서 빠르게 달리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일부 낚시객들이 이 도로를 가로질러 뛰어다니는 위험천만한 모습이 종종 목격되고 있습니다. 생각이 없는 거죠. 생각 없이 되는 것 같아요. 양쪽으로 주정차를 해버리니까 위험하잖아요. 저희는 LPG를 수송하는 사람들인데. 출입 제한 구역으로 낚시와 취사가 금지된 곳이지만 가족, 친구들과 찾아온 시민들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방파제 아래 수십 명의 낚시객 중에 구명조끼 등 안정장구를 갖춘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국가보안시설 등의 이유로 외부 출입을 막아놓은 곳에서조차 낚시객들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천 신항대로 해안도로입니다. 출입을 막기 위해서 성인 키보다 높은 철제 펜스를 설치해 놓은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아래쪽엔 낚시객들이 먹다 버린 쓰레기가 한가득 버려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저희가 한번 살펴봤더니요, 이 반쯤 구부러진 철제 펜스 사이 안쪽으로 낚시객들이 출입 금지 구역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철제 펜스마다 누군가 별도의 표시를 해놓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이 안전한 장소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조성된 LNG 기지 인근 바다쉼터. 주정차 위반 단속 지역이라는 경고 현수막이 걸려있지만 사람들이 몰리는 주말이면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입구 안내문에는 취사와 음주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과 안전난간을 넘어가 낚시를 하지 말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 명의 낚시객들은 이미 난간을 넘어 내려가 있고 시민들은 끊어진 난간 틈 사이로 난간을 쉴 새 없이 넘어다닙니다. 휴대용 가스렌지에서 고기를 굽거나 술을 마시는 모습도 보입니다. 만조 시각이 되자 남겨진 빈 술병과 라면 봉지 등 버려진 쓰레기만 둥둥 떠다닙니다. 지난 6월 인근 출입금지 구역에서 낚시를 하던 20대 남성이 바다에 빠져 숨지는 등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낚시객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낚시철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일부 시민들의 안전불감증과 느슨한 단속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안전을 담보로 한 낚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밀착카메라 김도훈입니다. 공공기관 지정 주유소라고 쓰여 있고 다른 주유소에 비해 기름값이 유난히 비싼 주유소들이 있습니다. 정부 예산을 아끼려고 시행하는 제도가 취지와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밀착카메라 구혜진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의 한 도로입니다. 이 주유소 두 개가 완전히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요. 이 중 한 곳의 휘발유 가격은 1,890원, 상당히 비싼 금액입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주유소를 보면요. 휘발유 가격이 1,599원,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291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석유공사가 제공하는 9월 28일 현재 서울 지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600원입니다. 그런데도 2,096원, 1,840원을 받는 주유소가 쉽게 눈에 띕니다.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던 운전자가 옆 주유소로 옮기기도 합니다. 그거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들어가요. 저거 문제가 분명히 있어. 저거는 속았어 완전히. 주변 주유소보다 비싼 주유소들을 찾아가 보니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공공기관 지정 주유소란 점입니다. 서울 서초동입니다. 이 인근에 비해서 기름값이 비싼 곳은요, 이 어김없이 공공기관 지정주유소라는 팻말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시내의 한 주유소는 2,000원대로 비싼 가격을 받지만 경찰차와 우체국 오토바이 등 공공기관 차량들이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지정된 주유소에만 오셔야 합니다. 네, 지정된 주유소에만. 공공기관 주유소가 더 비싼 건 상당수의 운전자에게도 알려져 있습니다. 웬만한 자동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알죠. 차이가 너무 나니까 느는 게 여기서 한 번 넣을 거 저기서 두 번 넣으니까. 최근 JTBC에는 관련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기름값이 비싼 곳은 상당수가 공공기관 주유소다. 세금 낭비인지 취재해달라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정부는 2012년 공공기관이 소비하는 기름을 한 회사와 계약해 거래하는 대신 가격 할인을 받는 유류 공동구매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정부 예산을 절감한다는 취지입니다. 2015년부터는 5.74% 할인을 받고 1.1% 적립을 받는 식입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 지정주유소 기름값이 터무니없이 비싸다 보니 할인이나 적립을 고려해도 일선 주유소에서 넣는 것보다 비싼 경우가 생깁니다. 가격이 싼 주유소는 아예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아까 7, 80원씩 막 80원씩 가격이 포함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남는 게 없으니까 2015년부터 정부와 계약을 맺은 SK네트웍스는 기름 외에 제공하는 서비스가 많고 입지가 좋은 곳은 기름값도 비싸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강원도 춘천의 두 SK 주유소는 남춘천역 앞에 있지만 지정주유소의 휘발유는 리터당 1,700원대지만 지정주유소가 아닌 곳은 300원가량 저렴합니다. 문제점이 계속해서 지적되자 지난해부턴 가격 차이가 날 경우 지정주유소가 아닌 곳에도 갈 수 있도록 지침을 바꿨지만 이를 따르는 공공기관은 많지 않습니다. 지난 26일 기준으로 서울의 평균 휘발유 가격에 비해 공공기관 지정주유소는 리터당 평균 89원이 비쌉니다. 할인과 적립을 계산하면 공공기관은 평균 가격보다 26원이 낮게 공급받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모르고 이용하는 시민들은 돈을 더 많이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기관에서 한 해 사용하는 기름은 1억 5천만 리터 정도입니다. 이를 좀 더 싸게 사기 위해 공동구매 제도를 도입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시민도 정부도 더 비싸게 사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구유진입니다. 서울에 놀이시설이 있는 어린이 공원이 1,100여 곳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공원이라기에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는 어른들 차지가 된 어린이 공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서울 상수동의 한 어린이 공원. 초등학생들이 3-3-5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공원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가 있어 하굣길 어린이들이 자주 놀러 오는 곳입니다.
이곳엔 어린이들이 놀 수 있도록 미끄럼틀을 비롯해 각종 놀이기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 곳곳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스프레이로 적힌 낙서가 눈에 띕니다. 욕설은 물론이고요. 올라가는 계단 바로 위쪽에는 해외 음란물에서나 자주 볼 수 있는 표현이 한국어로 큼직하게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뒤쪽을 한번 볼까요? 분홍색 판 가득히 그려져 있는 그림은 남녀 성기와 함께 남녀 간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시선과 손길이 닿는 시설물 곳곳마다 어김없이 낙서가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놀이기구마다 얼룩진 그림과 낙서들에 눈살이 찌푸려지는 건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말을 여기서 계속 배워서 가니까 어린 동생들이 보기에 부끄럽고 창피해요. 음주와 흡연이 엄연히 금지돼 있지만 어린이공원 잔디밭 곳곳에서 버려진 담배꽁초와 술병 뚜껑이 발견됩니다. 어린이가 놀기에는 좀 부적절하다고 보이죠. 아이들이 보기에 약간 선정적인 문구도 있고 그림도 약간 과격해 보이기도 하고 외설외설해요. 더럽기도 하고. 20대 남성 3명은 아이들이 지켜보는데도 공원 한켠에 자리 잡고 막걸리를 나눠 마시기 시작합니다. 마포구 일대 대표적인 유흥가로 꼽히는 홍대 앞 거리에 위치한 홍익 어린이공원은 올해 초 어린이 놀이시설을 철거하고 공원 이름을 바꿔 달았습니다. 공원 주변이 유흥가 등 상업시설과 인접해 있어 사실상 어린이들이 놀이시설 이용을 위해 찾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홍익공원에는 어린이공원보다는 상업시설이 많고 또 대학가에서 거리공원이랄지 프리마켓 등 홍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바꾼 거예요. 서울 용산구의 한 어린이공원은 아예 어른들의 차지가 되면서 아이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서울 용산구 어린이공원 입구입니다. 조금만 더 안쪽으로 들어와서 살펴보면요. 공원 한켠에는 공원 내 음주나 흡연 등 무질서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큼지막하게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이 무색할 만큼 대낮인데도 공원 곳곳에선 술판이 벌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금연구역을 알리는 현수막 아래서 담배를 피우는가 하면 음주행위 금지 안내문에도 아랑곳 않고 3355 현수막 밑에서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순찰 중인 경찰이 다가가 막걸리병을 강제로 빼앗기도 합니다. 어린이는 없죠. 무용지물. 어린이하고는 전혀 관계가 안 돼요. 어린이 공원 이게 무색한 거예요. 공원 한켠 벤치에는 상자를 깔고 누워 잠을 청하는 사람들도 눈에 띕니다. 서울 시내 어린이 공원은 모두 1,106곳으로 전체 도시공원의 절반이 넘습니다. 일부 어린이 공원마다 어른들이 남긴 술병과 쓰레기, 소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를 강제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서울시가 어린이 놀이터 등 도시공원을 음주 청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소란을 피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은 오는 11월부터 시행됩니다. 도심에서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부 어른들의 몰지각한 행동과 당국의 느슨한 단속으로 그나마 마련된 어린이들의 공간이 더욱 좁아지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김도훈입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불법 현수막을 모두 없애겠다면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막상 단속을 해보니까 불법 현수막 10개 가운데 6개 이상은 구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내건 것이었습니다. 밀착 카메라 손광균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 한 공원 앞입니다. 맞은편에는 현수막이 여러 개가 걸려 있는데요. 모두 허가받지 않고 설치된 불법 현수막들입니다. 서울시가 매일 단속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제거하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횡단보도 옆으로 걸린 현수막들이 금세 제거됩니다. 신호등 위에 걸린 현수막은 개조한 낚싯대를 사용해 끊어버립니다. 그래도 닿지 않는 것들은 트럭 위로 올라가서야 겨우 떼어냅니다. 업체에서 높이 일부러 크레인 가지고 높이다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은 전시를 타고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비를 합니다. 이건. 서울시는 지난해 7월 구청 관계자와 관련 단체들과 함께 이른바 불법 현수막 제로를 선포하고 내일 단속에 나섰습니다. 불법 현수막들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 안전까지 위협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광고를 목적으로 개인이나 업체가 내건 불법 현수막은 줄어든 반면에 구청 등 공공기관에서 만든 불법 현수막은 여전히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막 떼어낸 현수막인데요. 이 구청 후원 행사가 내용에 들어있고요. 이 아래쪽으로는 오늘 떼어낸 현수막들인데 이렇게 정당에서 걸어놓은 현수막도 있습니다. 내용은 어떤 것들이 많을까요? 아무래도 명절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한 향후에서 내건 이런 현수막은 한가위를 잘 보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현행법상 현수막은 각 지자체가 마련한 게시대에만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나 전봇대, 가로수에 설치할 경우 모두 불법입니다. 하지만 일부 구청이나 주민센터가 내건 현수막들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해야 광고가 나타나거든. 그래서 밀집적으로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횡단보도, 사거리, 전철역 이런 주변에 많이 설치가 됩니다. 인도 펜스에 설치된 이 현수막은 명절 인사를 위해 한 구청장이 설치해 놓은 겁니다. 역시 불법입니다. 구청이나 지자체부터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제 그런 규제를 구청에서 지자체에서조차 잘 안 지키고 있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하고 그렇게 해당 사항이 있는 건 별로 없더라고요.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문제는 불법 현수막에 과태료를 매기는 건 각 구청장의 권한이라는 겁니다. 최대 500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제대로 부과될 리 없습니다. 1년 동안 가장 많은 불법 현수막이 적발된 성동구의 경우 전체 1,300여 건 가운데 800여 건이 공공기관이 내건 것이었습니다. 과태료 부과율도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강남구와 종로구, 성북구 등에서는 공공기관이나 정당 등에서 내건 불법 현수막이 전체 단속량의 무려 90%를 넘었습니다. 성동구 측은 다음 달부터 불법 광고물 정비를 강화하고 합법적으로 현수막을 걸 수 있는 게시대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불법 현수막 근절을 외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단속을 해야 할 지자체들이 불법을 일삼으면서 불법 현수막 근절 약속은 공연불이 되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손광균입니다. 네, 인사동 거리에서 수십 년 된 전통 점포들이 연이어 떠나고 있습니다. 인사동만의 매력도 함께 사라지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 기자입니다. 주말 인사동은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선선한 날씨에 대여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한복을 입고 오면 2,000원을 할인해준다는 찻집 등 한복 관련 할인 행사도 많아 이 인사동에 어울리는 정치가 나고 있는데요. 보이는 것처럼 인사동에는 여전히 전통이 살아 숨쉬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통 문화와는 거리가 있는 잡화점들이 길거리를 메웠습니다. 외국산 싸구려 지갑 등 기념품도 곳곳에 눈에 띕니다. 이렇다 보니 2011년 선호관광지 5위였던 인사동은 지난해 조사에서 7위로 떨어졌습니다. If we saw shops here that we could see anywhere else in the world, it wouldn't be so interesting. 1997년에 바로 이 거리를 찍은 사진입니다. 화랑과 골동품점 등으로 거리가 가득 차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이곳은 기념품을 파는 곳과 스카프를 파는 곳 등으로 20년 사이에 완전히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가게들은 지금 많이 다 바뀌었고 해종병원도 없어졌고 근데 자세히 보니 가까이에 저희 붓은 남아있네요. 30년간 영업을 해온 필방은 이번 주 폐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거의 비워진 목재 선반 위로 오래된 TV가 세월을 짐작케 합니다. 마음이 안 좋아서 오늘 마음 먹고 나와서 필요한 거 좀 사고요. 귀하신 분께 선물을 하려고 붓을. 지난주엔 2대에 걸쳐 한 자리를 지킨 고시계점이 이사했습니다. 철거 작업을 하면서 이 간판의 글씨는 다 떼냈지만 이 세월이 남긴 자국 때문에 1965년부터 영업한 용정이라는 것은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이 셔터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상인들은 인사동의 특성과 관계없이 유동인구만 유입시킨 정책이 불만입니다. 어린이 거리도 아니고 또 어른들의 거리도 아니고 그 정치가 사라졌어요. 품질을 보진 않고 가격을 보니까 그러니까는 이 가격을 맞출 수는 없잖아. 여기서 만들어서는 국산품이 중고를 이길 재주가 없는 거야. 서울시가 2015년 뒤늦게 입점업소를 제한하는 조례를 만들었지만 효과는 미미합니다. 강제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사동의 옛 정취를 살리기 위해 상인들 스스로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박람회를 시작으로 알려지지 않은 골목길과 숨은 장인들을 찾아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인사동 최고의 경치로 뽑힌 인사 10길입니다. 이 큰 길과는 달리 한옥에 갤러리도 있고요. 또 이곳에는 도자기를 파는 점포도 있는 등 골목 전체가 전통 점포로 가득합니다. 한옥에 차려진 미술관에서는 전통차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약간 탁 트인 공원 같은 분위기에서 전통차 한 잔 마시는 게 좀 여유를 느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50년 표구장이니 오래된 그림을 복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쪽에 앞쪽에 그림 있는 앞쪽이거든요. 이걸 분리하려면 급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주 조금씩 해내야 되니까. 한옥 식당거리가 있는 인사동 14길과 인사동 홍보관이 있는 11길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래된 가게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떠나고 있지만 아직도 골목 깊숙이에는 인사동에서만 볼 수 있는 골동품점이나 갤러리, 또 숨겨진 장인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인사동을 다시 문화예술지구로 되돌리기 위해선 이런 소중한 불씨를 꺼트리지 않고 보호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입니다. 네, 40년 동안 한 농촌마을 주민들의 발이 돼주었던 단 하나뿐인 버스 노선 운행이 중단될 위기입니다.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주민들 걱정이 깊습니다. 밀착 카메라 김도훈 기자입니다. 넓게 펼쳐진 논과 밭을 지나 개울가를 건너자 한적한 농촌마을 풍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평화롭던 마을에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진 건 2달 전입니다. 버스에서 쪽에서 통보 혹시 온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버스 타는 승객한테 기사들이 이야기하는 얘기가 번져서 알게 된 겁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이 마을을 지나는 유일한 교통수단인 시외버스가 멈춰서는 정류장입니다. 버스 노선로를 한번 보면요. 경기도 파주를 출발해서 서울 구파발역까지 운행되는 노선입니다. 그런데 최근 해당 운수업체가 손님 부족 등 적잘 이유로 일부 구간을 중단한다고 밝히면서 이곳 주민들은 하나뿐인 대중교통을 잃게 될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기존 버스 노선을 인수한 새로운 버스 업체가 승객이 많지 않은 구간 운행을 중단하게 해달라며 고양시에 요청했습니다. 하나선이 승객이 제일 없죠. 손님도 없는 구간 하다 보니 그런 면에서 좀 어려움이 333번 버스는 50분에 한 번씩 마을을 지나가는데 고양시를 거쳐 서울까지 가는 유일한 버스입니다. 운행 중단이 예상되는 마을 주민 대부분은 70대 이상의 노인들입니다. 큰일 났어요. 병원도 댕겨야 되고 그런데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해야 된대요? 현재 333번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은 하루에 300~400명 정도입니다. 버스 업체는 적자를 넘어서려면 승객이 500명은 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1000가구가 넘는 3,000명 다 삽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다들 생각합니다. 이곳은 운수업체가 대표적인 적자 구간으로 꼽은 파주시 광탄면 노선인데요. 실제로 버스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지 버스를 타고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교적 한적한 시간대라 그런지 한동안 승객이 보이지 않다가 할아버지 2분이 버스에 올라탑니다. 버스가 운행을 멈출 경우엔 파주시 10개 마을과 고양시 2곳의 주민들은 대중교통 단절을 겪게 됩니다. 이 노선은 하나만 다니거든요. 주민들이 대중교통이 없어져 버려요. 대체 노선이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져 버려요. 저희는 이제 결사 반대를 하고 최근 농촌 인구가 줄면서 기존 버스 노선이 운행을 중단하거나 운행 횟수가 줄어드는 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버스 요금만 받고 택시로 가까운 버스 정류장까지 태워주는 100원 택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8개 시군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내년엔 82곳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버스가 노선이 없거나 노선 폐지 등을 하는 사례가 있고 그래서 택시복지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역시 교통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평일 출퇴근 시간대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따복버스 노선을 계속 늘리기로 했습니다. 관할 지자체와 경기도청은 조정과 협의를 통해 대중교통 단절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밀착 카메라 김도훈입니다. Hi Mina, how was your concert yesterday? It was a lot of fun.
하루에 10,000명 가까이 이용하는 한 지하철역 주요 출입구에 계단 없이 비좁은 에스컬레이터만 있는 곳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리는 출근 시간대는 역 입구부터 긴 줄이 늘어서는데 주민들이 몇 년째 불편을 호소해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밀착 카메라 손광균 기자입니다. 서울 지하철 복정역 앞입니다. 제 뒤로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앞쪽은 버스 환승센터고요. 제 뒤쪽은 버스 정류장입니다. 즉 양쪽에서 내린 버스 승객들이 이 출입구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 출입구에는 계단이 없이 에스컬레이터만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침 7시가 지나서부터 역 앞은 장사진을 이룹니다. 1분 1초가 급한 직장인부터 교복을 입은 학생까지 수십 미터를 한 줄로 천천히 걸어가야 합니다. 에스컬레이터의 폭이 어른 한 명만 지나갈 정도로 좁은 데다 걷거나 뛰지 말라는 안내가 곳곳에 붙어 있어 날마다 병목 현상이 반복되는 겁니다. 앞에를 쫙 그렇게 쓴다고 하더라고. 여기가 좁잖아요. 내려가는 데가 한 줄밖에 아니잖아요. 근데 거울에 몰리니까. 역 내부와 지상을 연결하는 엘리베이터도 없습니다. 기다림 끝에 안으로 들어가도 폭이 좁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남들보다 급해도 앞서가기가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특히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문제를 일으키면 인명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12년 2호선 서울대 입구역과 2013년 분당선 야탐역에서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해 각각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사고가 났던 출입구 모두 계단이 없고 에스컬레이터만 있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폭이 좁아서 발생하는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먼저 거동이 불편해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탑승할 수가 없고요. 이렇게 유모차를 가져오는 경우에도 접지 않으면 바퀴가 걸리기 때문에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유모차를 가져오거나 전동 휠체어를 탄 경우에는 다른 출구를 이용해야 되는데 여기서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 앞 사거리는 모든 방향이 왕복 10차선 도로로 횡단보도도 길고 교통량도 많습니다. 그나마 가까운 1번 출구는 5분 넘게, 주유소 앞에 만들어진 3, 4번 출구는 8분 가까이 걸립니다. 복정역 2번 출입구에는 2004년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됐습니다. 이후 미래 신도시가 개발되고 최근 몇 년 사이 입주자가 늘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째 문제를 제기해도 바뀌는 건 없었습니다. 점점 주민이 늘어날 거를 알고 있었을 텐데 그 전에 미리 대책을 세워놓지 않고 있다가 또 시민들이 민원을 넣어도 계속해서 같은 입장만 되풀이하는 게 8호선을 관리하는 서울교통공사는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환승센터가 들어서면 출입구를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에스컬레이터 절반을 계단으로 되돌리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2004년도에 서울시 지하철 건설본부에서 설치가 됐고요. 이유는 출입구 통로폭에 맞춰서 설치되다 보니까 하루 10,000명 가까이 이용하는 이 지하철역에서도 승객들에 대한 배려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매년 반복하는 검토해보겠다는 말 대신에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밀착 카메라 손광균입니다. Surgeon, we're gonna have a TOEIC speaking mini test today. Alright. 나도 해볼래. 네, 1991년에 팔당대교가 무너지면서 작업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26년 전인 이때 물속으로 함께 가라앉았던 건설 자재들이 그대로 부식되고 있습니다. 2천만 수도권 시민들의 수돗물을 책임지는 상수원 보호구역입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 기자입니다. 강풍에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상판과 철제골조도 내려앉아 강 위에 어지럽게 솟아있습니다. 이때 떨어진 잔의 상당수는 아직도 물속에 남아 있습니다. 팔당대교 앞입니다. 물 위로 철제 H빔이 제 키보다 높이 솟아있고요. 이 녹이 슬어있고 상당히 부식이 진행되어 있어 물 속에 오래 있었던 흔적이 역력합니다. 1991년 붕괴 사고 이후 이곳에 26년간 있었던 겁니다. 철거리 솟은 낯선 모습에 시민들은 가던 길을 멈춥니다. 배 같은 거 다닐 때, 사람이 다닐 때 보이지 않아가지고 크게 다칠 수도 있고 농물이 발생할 수 있겠고
배를 타고 강 곳곳을 다녀보니 수면 위로 올라온 철골들은 한두 개가 아닙니다. 돌무더기 위엔 구겨진 철골이 떠밀려왔습니다. 장맛비에 근처에 있던 돌과 흙이 떠내려와 이 강변 쪽에 퇴적이 되어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 철근이 곳곳에 이렇게 삐죽삐죽 솟아 있고요. 저쪽을 보시면 큰 콘크리트도 떠내려와 있습니다. 팔당대교 아래 붕괴 사고 잔해가 묻혀 있다는 사실은 최근에야 알려졌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이라 평소엔 배가 다닐 수 없지만 최근 팔당대교의 내진 공사를 위해 드나들던 바지선이 찢어지며 철제 폐기물의 존재가 드러났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 수위가 낮아져 일부가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제 뒤로 철근 여러 개가 삐죽삐죽 솟아 있는데요. 이 물속 상황은 어떤지 수중 카메라를 한번 넣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강바닥에 누워있는 대형 H빔이 보입니다. 위로 솟은 철제빔은 물 아래로도 한참 이어집니다. 깊은 곳은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구조물들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표면엔 이끼가 끼어 있고 손으로 쓸어보자 가루들이 날립니다. 일반적으로는 뭐 이렇게 좀 10m짜리 철근이 몇 개 정도 이렇게 떨어지리라고 생각하는데 2중, 3중을 막 쌓여 있으니까 나오질 못해가지고 패닉이 와가지고. 건설 폐자재가 쌓여 벽을 형성하면서 이곳에 생활 쓰레기가 걸려 썩어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문제는 이 일대가 상수원 보호구역이란 겁니다. 철제 구조물 옆에서 물을 떠보니 녹가루들이 컵에 가라앉습니다. 원수의 수질은 최상으로 유지해야 되는 것이 기본이고요. 다양한 오염 물질들이 침전이 같이 되는 경우에 계속 오염이 심해질 수가 있고 수거 작업 자체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철골은 사람이 직접 밀어봐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하나가 수거가 안 된 거예요. 지금 콘크리트에 물려 있으니까. 철근 수십 개를 건져낸 민간 잠수사들도 혀를 내두릅니다. 수경도 막 찢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작업이죠. 관리 주체인 한강환경유역청은 상황은 알고 있었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수거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설명합니다. 이게 뭐 하루 이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 한꺼번에 이 강을 다 들었다부터 할 수는 없잖아요. 집중적으로 있는 것들에 대한 단계별 수거를 하는 거죠. 한강유역청은 다음 주 크레인 등을 동원해 수거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잔해를 수거하지 않는 사이 수백 톤의 철골 구조물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녹슬어가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입니다.